저번 시간에 셰익스피어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수는 10편의 비극, 17편의 희극, 또 10편의 역사극, 37편이죠. 37편이라는 사람도 있고, 38편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편 투 노블 킨스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으로 넣기도 하고, 또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이, 물론 일부는 출판이 됐습니다만은, 모든 작품이 생전에 출판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품이 다 출판된 것은 1623년에 출판된 The First Folio라고 하는 책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최초의 전집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이제 한 작품을 제외하고 36작품이 수록이 됩니다. 페리클리스라고 하는 한 작품은 이 책에 실리지 않고 나머지가 다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가량의 작품, 그러니까 18편 가까운 그 작품은 이 1623년에 나온 이 책에 처음으로 인쇄되었습니다. 1623년은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한 7년 뒤죠. 1616년에 사망했으니까 7년 뒤에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약 1000부 정도가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37편의 작품은 이제 상현연대에 따라 4기로 대체로 분류가 됩니다. 1기는 습작기입니다. 1590년에서 약 5년에 걸친 이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기간에 주로 사극과 희극을, 코미디를 집필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1592년에 로즈 극장에서 상연된 헨리 6세가 그런대로 인기가 있는 이 일기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상연 후에 런던의 흑사병이 돌게 되어서 극장이 폐쇄되고 그렇게 극장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 또한 그렇게 집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에 이 작품을 드라마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없었던 셰익스피어는 이제 비너스와 아도니스, 또 루크리스의 능욕이라고 하는 장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사우스햄튼 백작에게 헌정을 하고, 이 사우스햄튼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셰익스피어를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자, 이제 2기는 1595년에서 약 5년 정도입니다. 한 5년 정도씩 구분이 되는데, 성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죠. 1595년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아주 좋은 이 낭만 희극이 이제 상연이 되고 대단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 뜻대로 As You Like It, 12야 등 낭만 희극, 좋은 낭만 희극들이 이 시기에 출판이 되고, 또 베니스의 상인, 또 헨리 4세와 같은 이런 작품, 또 로미오 줄리엣과 같은 비극, 또 줄리스 시저와 같은 로마극이 상연되었습니다. 모든 장르의 작품들이 다 이제 이 시기에 쓰여지고 출판이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가운데 반 정도가 희극 장르에 속합니다. 반 정도는 아니죠. 10작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기 희극은 17작품, 초기 희극은 주로 잘못된 정체성과 이제 변장을 다룬 차고 희극입니다. 이 낭만 희극은 주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대체적인 플롯은 남녀가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것이 로맨틱 코미디, 낭만 희극의 결말입니다.
자, 이제 옆에서 보는 이 표지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퍼스트 폴리오의 표지가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조상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죠. 셰익스피어의 그 조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조상이 셰익스피어 전집 그 앞에 집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런던에서 출판된 1623년에 The First Folio의 표지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극작가, 대작가로 이제 있게 하는 작품은 바로 3기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3기를 원숙기라고 하죠. 1601년에서 1607년 자 중요한 비극 작품이 모두가 다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가 이제 이 시기에 상연이 되었던 바로 4대 비극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단히 걸출한 등장인물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햄릿에서는 이 주인공 햄릿을 통해 복수에 관련된 윤리성 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또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고 오셀로에서는 오셀로와 귀족 여성인 데스데모나 사이에 어떤 그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 이간질을 일삼는 이아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와 질투의 문제를 셰익스피어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세 딸인 코델리어, 거네릴, 레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와 불효, 또 말과 진실, 외양과 실제의 문제를 셰익스피어는 다루고 있습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이 정치비극에서는 야심에 찬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가 자행하는 찬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과 악의 문제를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비극 작품들이 쓰여졌던 이 3기의 중간 1603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죠. 그러면서 이 문학 작품과 사회 전반의 낙관적 분위기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1603년에 이르러서 무질서에 대한 불안과 이 제코비언 피어리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조가 끝나고 이제 제코비언 피어리 들어가죠. 무질서에 대한 불안과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관적 분위기가 셰익스피어 작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미디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어두운 코미디, 다크 코미디입니다. The Problem Play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척 보척 메이저 포 메이저라고 하는 이 작품이 집필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코미디지만은 거의 성격이 비극적인 성격을 닮아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권력에 대한 환멸과 법과 정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이제 이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4기에 들어서자 1608년에서 1613년 제일 마지막 그 시기죠.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트라직 코미디, 비희극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플롯으로 진행이 되다가 희극적인 결말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복합적인 장르의 성격을 지닌 트래직 코미디, 비희극을 쓰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제 대중들의 감상적인 기호에 대단히 부합하고 있는 4개의 비희극이 상연이 되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비극이 폭풍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템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달관된 인생관이 잘 드러나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희는 끝났고 파티는 끝났고 잔치는 끝났고 지구의 삼라만상은 마침내 용해되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인간은 꿈과 같은 물건이어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은 잠으로 끝나고야 마는구나.
이 사막 1장에서 템페스트의 주인공인 프로스페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인생을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은 참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술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마술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셰익스피어가 이제 극작하는 이것을 이제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마술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땅속 깊이 묻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마법의 책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려야지. 더 이상 이제 작품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고, 이 말은, 템페스트 이 말은 이 무대에 대한 셰익스피어 자신의 고별사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38개의 작품, 이 전부를 이 대학 교육도 받지 않은 셰익스피어가 혼자 집필을 정말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이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베이컨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에섹스 백작이나 옥스퍼드 백작이 실제 저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추측에는 뭐 그렇게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자연과 인간의 실제 삶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던 천재였습니다. 바로 자연이 셰익스피어가 배운 학교였죠.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18세기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셰익스피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현대 시인들, 어쩌면 모든 고전 시인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다. Most comprehensive soul입니다. comprehensive,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모든 이미지들이 그에게 현존해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배운 사람이고 자연을 읽기 위해 책이란 안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연을 발견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본성, 보편적인 그 어떤 내용을 지금 두고서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드라이든이 이 찬사를 바친 것처럼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는 책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이미지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현한 작가였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입니다. 인간 본성도 자연입니다. 인간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재현해낸 작가가 바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그렇게 독창성은 확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창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작품의 출처가 있지만은 이 걸출한 등장인물의 창조와 인간 본성에 관한 심오한 해석 그리고 시적 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셰익스피어의 천재적인 언어 감각 이것이 셰익스피어를 천재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적인 언어 감각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른 어떤 작가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전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사무엘 존슨의 논평은 아마 셰익스피어를 가장 멋지게 적절하게 평가한 비평문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자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연, 밖에 외부의 자연이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의 본성, 이것도 보편적인 자연입니다. 이 보편적인 자연을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많은 사람들을 오래도록 즐겁게 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어느 작가보다도 The Poet of Nature이다. 즉
그는 독자들에게 삶과 세태의 모습을 충실히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울의 어떤 메타포, 대단히 셰익스피어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쓰는 메타포입니다. 거울,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반사시켜서 그 모습을 드러내죠. 모습을 충실히 비추어내는 거울이다. A faithful mirror of manners and of life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어 보이는 시인이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공통의 인간 본성을 지닌 인류의 진정한 자손들이며,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작품의 주인공들은, 인물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그린 인물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전 체계를 움직이게 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원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어떤 특수한 어떤 인간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정과 원칙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다른 어떤 작가의 인물들과 또 구분되는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하고도 다른 개성적인 인간이 또 셰익스피어의 인물입니다. 개별적인 다른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개별적인 인간이라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공통의 인간 본성을 지닌 그런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연의 독자들에게 거울을 들어서 보이는 시인이 바로 셰익스피어다. 삶을 비추는 그 거울,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 또 세상을 비추는 거울, 이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투영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품을 읽고 받아들인 우리가 같이 동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그 인물을 창출해내죠. 자,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극장과 배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제 런던의 극장과 배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주로 헨슬로라고 한 사람 소유의 로즈 극장에서 상영이 되었고, 로드 스트레인지 극단 소속 작가로 또 셰익스피어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이 1594년에 챔벌린경의 극단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 극단과 1603년에 이 극단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왕극단이라고 하는 킹스맨이라고 하는 이 극단에 의해서 무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제 런던의 그 북쪽 부분에 이제 제임스 시리 성벽 북쪽에 제임스 워비지가 소유한 시애터 극장과 커튼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고 또 셰익스피어 작품도 여기에서도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북쪽의 극장이고 이제 런던의 남쪽 경계인 템즈강 강둑을 따라서 이제 기적의 화려한 저택들과 궁전들이 건축되었고 또 이 다리를 건너면은 템즈강 남쪽에 많은 극장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16세기 말경에 8개의 극장이 이 템즈강 남쪽에 뚝 아래 뚝 바깥에 이제 세워졌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극장이 로즈 극장, 또 스완 극장, 글로브 극장 가장 유명합니다.
1596년 글로브 극장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대부분이 이 글로브 극장에서 이제 공연이 되죠.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이 글로브 극장의 모양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글로브 극장을 그대로 본떠서 이 런던에 또 극장을 세웠죠. 글로브 극장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이제 모조로 이제 다시 지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이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제 공연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640년대 이제 런던의 모든 극장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됩니다. 크롬웰이 일부러 없애기도 하고, 이 청교도인 크롬웰이 이 연극이라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극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파괴를 했습니다. 극장이 대체로는 원형과 팔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 무대와 관람석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관람석은 3층으로 지붕이 덮인 갤러리라고 하는 이 특석이 있었고, 지붕이 덮이지 않은 마당의 입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마당에서 그걸 보고, 이제 귀족들은 갤러리에 앉아서 이제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극장의 수용 인원이 당시에 대체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런던의 인구를 생각을 하면 대단히 큰 극장이죠. 20만 정도가 런던의 극장인데, 여기에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이 공연 시간은 대체로 오후에 시작이 되어서 3시쯤 시작되어서 깃발을 내걸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낮에 공연하면서 이제 야간 장면을 연출하기에 대단히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관객의 상상력에 의지하고 그 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야간 장면을 또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연출을 했습니다. 관객의 상상력이 굉장히 작동을 해야 됐죠. 그만큼 이제 무대 장치라는 것이 요즘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그 극장 안의 모습입니다. 이제 글로브 극장 안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갤러리 특석이죠. 그죠? 이쪽이 이제 일반인들이 앉는 그런 마당입니다. 특석 입장가는 대단히 비쌌고, 이 입석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죠. 노동자 반나절 임금에 해당하는 1페니 정도를 내고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특징은 연극대본이라는 것이 첫 공연을 해보고 이 관중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주 수정이 되어서 이제 다음 어떤 공연 때는 또 조금 바꾸어서 또 내용을 바꾸어서 공연을 하기도 했죠. 이제 전업배우제가 16세기 후반에 들어서 확립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마추어나 또 유령극단의 배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배우들의 신분은 대단히 낮았죠. 고개사와 비슷하게 이제 분류되어서 하층민이죠. 그러나 귀족들은 이 배우들을 하인으로 고용해서 자신의 집에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들이나 바보 광대라든 이런 인물들을 고용을 했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극단은 전업 배우를 두었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의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에게 이제 작품의 배역을 맡겼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배우가 로즈 극단의 앨런과 글로브 극단에 소속된 버비지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챔버링경 극단 소속의 캠프라는 배우, 광대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그런 버비지와 캠프가 가장 이 당대의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은 이 당시에 이제 주주로서 극단의 수입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극작가보다는 도리어 배우가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어떤 그 극장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죠, 그죠? 이제 셰익스피어가 속한 챔버린경 극단은 1603년에 국왕극단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이 극단에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약 26명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속 배우 외에 대여섯 명의 소년 배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이하게도 또 여성의 역할은 여성은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역할을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서 여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등장인물들은 있지만은 무대 위에 여성이 여성을 맡았지 않았던 그 특이한 어떤 그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에 이제 드루레인 극장이 유명한 극장인데 이 지배인이며 배우였던 게릭이 이 18세기엔 또 인기 있는 배우였고 19세기에는 에드먼드 킨이라는 배우가 대단히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historical background, 또 intellectual background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기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지적인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죠. 바로 이 시대는 인간과 종교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지적인 재생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10세기 말에 시작을 해서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전 유럽 대륙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유럽에서는 문학과 예술에 대단히 보기 드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영국에서는 16세기에 문예 부흥 운동이 업히게 됩니다. 영문학사에서는 1500년에서 1659년, 약 160년이죠. 이 기간을 르네상스 문학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00년 전에 약 500년가를 중세 문학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간주를 하죠. 중세 문학이 신에 대한 찬미와 내세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르네상스 문학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긍정하고 인간의 능력을 또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문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재발견하고 보급하고 또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풍토를 조성하게 됩니다. 15세기 말에 이 영국에 도입된 이 프린팅, 인쇄술 또한 고전과 지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형성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개인의 내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개인과 신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교 운동이 전 유럽을 격렬하게 휩쓸게 되죠. 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또 발견합니다. 1492년이라고 하는 연대, 기억할 만한 연대죠.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에 이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들자 새로운 세계가 소개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우주관이 또 생겨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톨레미의 전동설은 이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의 반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맞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죠. 그리고 이것을 갈릴레오가 1603년에 지동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지동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만은 이 사악한 학설을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이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갈릴레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죠? 갈릴레오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그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은 다음 4가지 카테고리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문의 부흥, 또 새로운 종교,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주라고 하는 4가지 카테고리 속에 르네상스의 특징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현세적인 삶에 관심을 두었고 신을 일방적으로 찬미하기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하고 찬미했습니다. 자, 인간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어떤 시기가 르네상스죠.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신의 모습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인간의 모습이 역사와 문화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하고 찬미했던 것이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르네상스의 빛이 중세의 긴 암흑을 뚫고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어떤 그 세계, 바로 북미 대륙이 발견되면서 유럽의 한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영국은 이 시대에 이르러서 정치, 군사, 무역에서 제국으로서의 깃털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영국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대서양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제 이 영국이 자리 잡고 있고, 저쪽 대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가 불안정했는데, 이 헨리 7세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조부인 헨리 7세가 그러한 내란을 종식시키고 튜더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헨리 8세가 통치를 하고,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또 영국을 통치를 합니다. 헨리 7세에 관해서는 조금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왕이니까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랭카스터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랭카스터 가문과 욕 가문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라고 하는 문장으로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격렬하게 왕권 다툼을 벌였죠. 랭카스터 가문 출신인 헨리 7세가 버스워스 전투에서 요크 가문의 왕인 리처드 3세를 물리치고 이제 튜더 왕조를 개창을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3세의 조카 딸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 가문의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7세, 욕 가문의 엘리자베스 공주, 엘리자베스 여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라도. 헨리 8세에 이르러서 이제 이 두 가문의 피가 합쳐져서 이제 왕의 계승을 둘러싼 내란은 종식이 됩니다.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는데, 이에 따라서 당시 유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나라 영국이 지리상으로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 최대의 식민지 개척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깃털을 이 헨리 8세
또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기간 중에 그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헨리 8세에 이르러서 이제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이 토머스 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문해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인문주의 교육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헨리 8세는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죠. 앤 볼린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왕비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 스페인 그 공주였습니다. 이 아내인 캐서린과의 이혼을 교황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황이 이것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더군다나 캐서린은 이 가톨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왕의 그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을 하지 않았죠. 교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제 1534년에 헨리 8세는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수상령을 발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선언이죠. 1534년입니다.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수상령을 발표합니다. 이 가톨릭으로부터 결별을 하죠. 교황을 우두머리로 삼는 가톨릭에서 결별을 하고 이제 앵글리칸 처치를 만듭니다.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어서 바로 이 앵글리칸 처치의 가장 우두머리는 자신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교를 왕의 권력에 이제 종속시켰죠.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가 된 앤 볼린과 이제 전격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령 발표라고 하는 대단히 큰 역사적인 사건 뒤에 어떤 심층적으로 어떤 작동을 했던 것이 앤 볼린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고 앤 볼린과 사랑하기 위해서 수상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상령 발표한 동기에는 헨리 8세의 이러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고 또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었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이 왕권을 강화하고 영국 국민의 애국심과 자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특별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이제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6가 먼저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를 못합니다. 짧게 통치하고는 이제 죽게 되죠. 신교를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선 메리 여왕, 에드워드의 누나죠. 메리 여왕은 한 5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신교를 또 탄압했습니다. 또 가톨릭을 옹호하고 신교를 또 탄압을 했죠. 1547년에서 53년에 이제 메리 여왕이 등극을 했고, 그리고 이 1558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의 다음 왕으로 엘리자베스가 보위에 오릅니다. 1558년입니다. 이 처녀로서 보위에 올라서 처녀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45년에 걸친 기나긴 통치 기간 동안 탁월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 가톨릭의 갈등의 와중에 있었던 영국을 안정시키고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영국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교라고 하는 것은 앵글리칸 처치도 신교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앵글리칸 처치의 양식은 신교와 구교 중간쯤에 또 앵글리칸 처치가 있습니다만 신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앵글리칸 처치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그 자리를 잡지는 못했죠. 이 당시까지도. 1570년 교황은 신교와 가톨릭 가운데 가톨릭을 편들지 않고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 대한 신하들의 불복종을 부추기는 직서를, 그러나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도리어 영국 국민들이 영광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민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그의 신앙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성공회죠. 국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영국은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유명하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이건 역시도 역사적인 시점에서 대단히 큰 어떤 사건입니다. 바야흐로 영국이 세계사에 이제 전면으로 부상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15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국가로 부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문학적인 천재라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바로 수많은 문학자, 예술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투어 찬양했던 정치적인 천재이고 또 문화적인 천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의 통치 시대와 셰익스피어의 활동 기간이 맞물리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대단히 어떤 파급력을 지니는 문학 작품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죠. 엘리자베스 시대에 팽창하는 국력과 영국 국민의 자긍심과 인간 긍정의 정신으로 충만한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대작가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1603년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후계자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하고 또 잉글랜드 왕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로 태어난 제임스가 이 스코틀랜드 왕에 즉위했고 또 이 제임스 6세라는称호를 받았습니다만은 잉글랜드 왕의 왕위를 다시 받으면서 제임스 1세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03년, 이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임스 1세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입니다. 아주 혼돈스럽게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제임스 1세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 국교인 성공의 편만 들고 또 청교도와 가톨릭 교도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청교도 그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1605년에는 가톨릭 교도의 화약 음모 사건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 청교도들과 또 반목을 하고 있는 이 제임스를 피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1620년경에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바로 이 1603년에 잉글랜드 왕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었던 제임스 1세가 셰익스피어의 어떤 맥베스라는 작품에 어떤 그 등장하는 인물의 후손입니다. 1606년에 이제 맥베스가 공연이 되는데 이제 벤코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을 겸했던 이 제임스 1세의 선조였습니다. 바로 이 왕의 선조로 셰익스피어가 작품에 반영을 하고 있죠. 르네상스는 일반적으로 인간 중심의 시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질서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강하게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자리를 잡았죠. 인간계의 질서가 있고 자연계의 질서가 있고 동물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계의 질서는 왕, 귀족, 장군, 또 신사, 농민, 또 하층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상응하는 동물계 또 가장 어떤 높은 동물계 가장 높은 사자 또 나는 새에서는 또 독수리 뭐 이런 어떤 서열을 갖고 있었고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식물계조차도 질서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관을 믿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성으로 격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동물적인 타락에 빠지고 인간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되고 죽음이란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의 목적이 있었고 또 인간의 행동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동물, 식물의 영역을 그래서 대비시키는 유추적인 사고가 데스카르트에 이르러 이제 합리적인 이성에 의한 사고로 대체가 되지만은 유추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널리 르네상스의 이상은 바로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체, 두뇌와 가슴, 형식과 내용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인간이 이 지구의 중심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죠. 자, 이 정도로 역사적인 배경, 또 지적인 배경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